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연천과 파주에 호우경보가 내려지는 등 경기 북부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내일까지 최고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고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1분기 GDP 성장률 수치가 시장 전망보다 높았던 점과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이 상향 조정 배경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세 번째 토론회에서도 한동훈 후보를 향한 상대 후보들의 공세가 계속됐습니다. 댓글팀 의혹의 한 후보는 일절 관여한 게 없다고 부인했고 다른 후보들은 떳떳하면 특검을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사직 마감 시한까지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가 미미해 10,000명에 달하는 무더기 사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확정될 사직 규모를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청년들이 처음 취업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년에 육박해 역대 가장 긴 걸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꺾이면서 청년 취업 분야 1위 자리를 처음으로 내줬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그리고 또 경기 북부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네, 서울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 지금 나가 있는 곳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곳 청계천은 어제 밤 9시부터 산책로 침수를 대비해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수도권 일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약한 빗줄기가 오락가락하며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비의 기준은 시간당 30mm 이상인데요. 예비 호우특보가 내려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는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비가, 호우특보가 발령된 동두천, 연천, 포천 등 경기 북부 지역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저녁 7시 30분을 기점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젯밤 9시부터 시청과 구청, 시설공단 직원 3,400여 명이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배수로와 빗물바지 등을 미리 점검해 막힌 곳을 청소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과 급경사 지역 490여 곳에 대한 사전 점검도 마쳤습니다. 또 청계천이나 도림천 등 서울 시내 하천 29곳도 혹시 모를 범람 사고에 대비해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특히 산지와 하천 주변, 저지대 등 침수 취약 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전까지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출근길 교통 상황 미리 확인해 평소보다 서두르시고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수도권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경기 북부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호우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최하연 기자. 네, 최하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 북부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은 소강 상태인 반면 이번에는 경기 북부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새벽 4시 10분에 기해 경기도 연천과 파주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동두천과 포천 등 경기 북부 지역에 이어 강원도 철원과 화천에도 호우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저기압에 동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호우경보 지역에 시간당 60mm 이상, 호우주의보 지역에도 시간당 5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발송 지역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과 진서면으로 새벽 4시 22분에 발송됐습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 재난 문자로 1시간에 50mm, 3시간에 90mm가 동시에 충족되거나 1시간에 72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면 곧바로 각 읍면동에 긴급 문자가 발송됩니다. 레이더 화면에 보시면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보라색과 남색으로 보이는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기압에 동반한 정체전선 영향인데요. 이 비구름은 시간당 50mm 안팎의 비를 뿌리는 강한 호우구름으로 강화를 거쳐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에 영향을 주며 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도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군데군데 영향을 주는 모습인데요. 지역에 따라 강한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충청과 경북 지역은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이동해 나가면서 비가 약해지거나 잦아든 곳이 많습니다. 호우특보는 현재 충청과 경북은 해제된 곳이 많지만 수도권은 경기 북부에 새로 내려지거나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아 서울 등 그 밖의 경기 지역은 앞으로 특보가 더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현재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요? 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강원도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현재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는 충청 북부 지역과 경기 남부 쪽으로 다소 높은 지역이 나타나고 있고 경북 내륙은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비구름이 이동 중으로 여전히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어 위험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으로도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산사태나 낙석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상 상황과 안내 방송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비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다소 강하게 이어지겠고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늘 밤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번 집중되겠는데요. 시간당 70mm 이상의 비가 최고 250mm 이상 기록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충청권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행안부는 어제 저녁 7시 반을 기점으로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중대본은 어젯밤 11시 기준 산사태나 주택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 398명을 대피시키고 지하차도나 둔치 주차장, 산책로 등 침수 취약시설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면서 TV와 라디오, 모바일 앱 등으로 실시간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산지나 하천 주변, 저지대 등 위험 지역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밤사이 수도권에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서울시가 어젯밤 9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청과 구청, 공단 등 직원 3,400여 명이 비상근무에 돌입해 비 피해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본부는 배수로와 빗물바지 등을 미리 점검해 막힌 곳을 청소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과 급경사 지역 490여 곳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 시내 하천 29곳의 출입도 전면 통제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그리고 충청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가 경계로 상향됐습니다. 산림청은 중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어젯밤 8시를 기준으로 이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해서 경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지역에는 오늘 밤까지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예상돼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호우가 집중될 때는 산 주변 접근을 자제하고 안내 방송이 나오거나 대피 명령이 나오면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경기 북부에도 강한 비가 예보된 가운데 도로 곳곳에서 가로수가 쓰러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도로에서 5m 높이의 가로수가 넘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계속되는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가로수가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저녁 8시쯤엔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공원에서도 5m 높이의 나무가 인도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거나 정전 등의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대전과 충남 등에 쏟아진 강한 비로 주택이 침수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남도청은 침수나 산사태 우려로 금산과 보령, 부여, 논산, 공주 지역에서 60가구, 주민 87명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어젯밤 11시 반 기준으로 충남과 대전 소방본부에 신고된 비 피해는 각각 150건과 3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로 도로에 나무가 쓰러지거나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로 다행히 사람이 다치거나 구조된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대전과 세종, 충남 등 일부 충청권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각 시군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세종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가람동 고속도로 송원교 하부도로와 감성리 도암 1교 도로가 침수돼 도로를 차단한다며 우회해달라고 알렸습니다. 공주시는 재민천 산책로 모든 구간을 통제하고 있다며 위험적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충청과 경북에 이어서 이번에는 경기 북부 등 수도권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CCTV를 통해서 이 시각 현재 지역별 현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곳은 경기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궁안교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들도 정상 통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도로는 현재 젖어 있지만 빗물은 고여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진위천, 하천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범람의 위험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또 낮까지 호우가 계속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화면도 함께 보시죠. 네, 현재 보고 계신 CCTV 화면은 의정부 장암 IC의 모습입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이고요. 경기 북부 의정부는 지금 빗줄기에 좀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는 상황 보실 수 있습니다. CCTV 화면에 비친 지역은 특히 도로가 경사져 있기 때문에 빗길 미끄럼 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지역은 낮까지 호우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라서 출근길에도 서행 운전하시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충남 서산시 응암면입니다. 성암대교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화면은 조금 어둡지만 차량이 통행하는 모습 조금 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의 속도로 봤을 때는 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이곳 역시도 폭우는 소강 상태지만 약한 빗줄기가 내리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네, 이번엔 서울 도봉 검문소의 모습입니다. 서울 북부 지역 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인 걸로 보이는데요. 아직 새벽이라서 차량이 많지는 않지만 빗길에 도로가 미끄럽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현재 지역별 상황 CCTV 상황 짚어봤는데요. 호우 현황에 따른 도로 상황은 다음 뉴스에서 이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세 번째 토론회에서도 한동훈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상대 후보들의 공세가 계속됐습니다. 네, 특히 쟁점으로 떠오른 댓글팀 의혹에 한 후보는 일절 관여한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다른 후보들은 떳떳하면 특검을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세 번째 방송 토론회에서도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집중포화가 쏟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특검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특검을 오히려 떳떳하면 한번 받아서 되치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국민적인 의혹이 계속 증폭시킬 것이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당론하고 대통령의 뜻이 다르다면 오히려 그걸 되치기를 통해서 특검법을 한번 수용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 한 후보는 관여한 게 전혀 없다며 일축하고 오히려 다른 후보들이 민주당 논리에 올라탔다며 불쾌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100번 하든 1000번 하든 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가 민주당의 양문석의 논리에 같이 편을 먹고 같은 당의 당대표를 공격한다? 당권 레이스 초반 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도 공방이 재점화됐습니다. 숨길 게 없으니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한 후보 주장대로면 본인 특검법도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막상 본인이 관련된 한동훈 특검은 안 된다. 그리고 그게 수사가 끝나서 혐의가 없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이게 항아리에서 곶감을 빼먹는 모습이 아닌가.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냐는 돌발 질문에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일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하시네요. 예.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원희룡 이들 준비되지 않은 후보들 탓에 연설회장 물리적 충돌이란 낯선 모습들이 나온다고 한탄했습니다. 특히 결선 투표 연대론이 흘러나온 원희룡 후보를 향해선 정확한 증거 없이 의혹을 띄워 논란만 키웠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에 원 후보는 검증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서도 격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짚어볼 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원 후보가 이제 그동안 이렇게 하시는 게 좀 거칠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더 소상히 설명할 게 있다면 소상히 설명해야지 그런 식의 의혹 제기는 조금 전당대회에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지나치게 격하게 진행된 질의하겠습니다. 부분들은 사실은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전당대회 과열 양상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를 의식한 듯 다소 차분한 분위기 속에 정책 관련 질의응답도 비교적 많이 나왔습니다. 전당대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들은 오늘 마지막 합동연설회에서 막판 당신 덮기에 나섭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예고한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곤 증인 참고인 70여 명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는데 여당은 국정 마비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오는 19일부터 열기로 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할 정도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따지려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수사 책임자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대로 하자며 증인 채택 안건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20일 이내에 5만 명이 달성됐기 때문에 법사위에 자동 회부된 상태입니다. 제가 회부시킨 게 아닙니다. 따지려면 국회 사무처에 가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애초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청원 사유로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김 여사 모녀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도 모자라 대통령 망신 주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차라리 당당하게 탄핵안을 발의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탄핵의 목적이라면 굳이 우리가 시간을 써가면서 이런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탄핵 소추안 발의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장면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방위원회 회의장에서도 연출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MBC 간부였던 이 후보자의 방송 장악,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이유로 증인과 참고인 70여 명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인물입니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부터 방송인 김재동 씨, 박찬욱, 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는데 여당은 이 후보자 흠집 내기가 마녀사냥 수준에 이르렀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최소한 나올 컨택이나 접촉을 해보시고 했는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말고 안 나오고 이런 식의 증인 채택이 되는 거는 야당은 이들을 하루에 다 부를 수 없다며 이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열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한 전례가 있느냐고 항의했지만 의석수에서 밀려 퇴장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 청문회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 이 총장은 온당치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또 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과 관련해선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검찰에 대한 탄핵과 같다며 후배 검사들에게 힘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고 하는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사가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의 탄핵은 검찰총장의 탄핵과 다름없다 하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찰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0.2%포인트 상향 조정해 2.5%가 될 걸로 예측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4월과 동일한 3.2%를 유지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IMF가 7월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2.5%로 지난 4월 2.3%에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1월 2.2%에서 2.3%로 올린 뒤 4월엔 전망치를 유지하다 석 달 만에 다시 올린 겁니다. 정부는 1분기 GDP 성장률 수치가 시장 전망보다 높았던 점과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이 IMF가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배경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6%로 한국은행은 2.5%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IMF는 내년엔 우리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지난 4월과 비교해 0.1%포인트 내렸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아시아 지역의 수출 증가 등 세계 무역 회복의 영향으로 지난 4월과 동일한 3.2%로 전망했습니다. 주요국 가운데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예상보다 낮은 1분기 실적을 반영해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2.6%를 예측했습니다. 유로존은 프랑스와 영국,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실질 임금 상승 등으로 0.1%포인트 상향된 0.9%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중국은 민간 소비가 반등하고 견조한 수출 영향으로 5.0%를 전망한 반면 일본은 일부 자동차 업체 생산 차질 등으로 0.7%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는 기존 전망인 3.2%를 유지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 다자간 협력 강화를 통한 무역 확대는 상방 요인으로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물가 상승과 고금리 지속,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 등은 하방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될 경우에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졸업 뒤에 첫 직장을 잡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1년에 육박해 역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저임금과 민원 등 업무 스트레스에 공무원보다 일반 기업체 선호도가 처음으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기준 15살 이상 29살 이하 청년이 임금 근로자로 처음 취업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11.5개월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1개월 늘어나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길었습니다. 특히 고졸 이하 청년의 첫 취업까지 걸린 기간이 2.8개월 늘어서 1년하고도 5.6개월에 이르렀습니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와 청년들의 진학 준비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력을 쌓은 이후에야 이제 신입으로 정말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시장이 정말 신입사원을 뽑는 시기가 신입을 뽑는 그 공채 시장이 맞나? 라는 거에 대한 좀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층 최종학교 졸업자 가운데 미취업자는 129만 명,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경우도 24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미취업 기간 미래를 준비하는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냈다고 응답한 경우가 4명 중 1명에 이른 것도 선호하는 일자리가 없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은 56만 5천 명이었습니다. 준비 분야를 보면 일반 기업체 비중이 올라간 반면에 일반직 공무원 비중이 6%포인트 넘게 떨어져 기업체 선호도가 처음으로 공무원을 넘어섰습니다. 18년 전만 해도 공무원 준비 비중은 40%가 넘었습니다. 개인이 좀 더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안정적인 삶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해요.
취업해도 청년들은 고용시장을 계속 떠돕니다. 첫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7.2개월로 2년이 안 됩니다. 전일제 근로가 74.1%로 감소한 반면에 시간제는 23.4%로 2%포인트 늘어 역대 최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정부가 제시한 사직 처리 마감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전체 8.4%에 그쳤습니다. 사직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한 병원 측의 연락에도 전공의들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는데요. 정부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사직 처리 마감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1,155명. 정부의 최후 통첩에도 주말 사이 고작 44명 늘어 전체 출근율은 8.4%에 그쳤습니다. 수련병원들은 복귀와 사직 의사를 묻기 위해 연락하고 있지만 전공의 대부분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복귀를 하겠다고 의견 내는 그 전공의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복귀보다는 이제 사직을 할 수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더라도 9월 달에 수련에 들어오면은 저희가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병원들은 끝내 전공의들이 의사 표현을 안 한다면 일괄 사직 처리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들의 반대 등 내부 반발 속에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직서를 일괄 수리하면 내년 3월에 지원하는 전공의가 한 명도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직 처리 시점을 넘겨 하반기 전공의 모집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오늘까지 판단을 유보한 병원도 여럿입니다. 정확한 복귀율은 오늘 나오겠지만 예상대로 높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복귀보다는 사직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면서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복지부는 사직 규모를 보고 또 다른 가시적인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시한 특례에도 꿈쩍 않는 전공의들을 유인할 다른 방법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제시한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인 그제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이 소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하반기 모집 때 마지막 기회를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는 기존 소속 기관이나 그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입사원 공채처럼 지원하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9월부터는 원하는 상급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전문의 중심 등의 구조 전환 시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공의가 대거 복귀하지 않아도 점차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과 법적 책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사직 합의서를 보냈습니다. 서울대병원 수련팀은 어제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의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발송하고 오후 6시까지 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들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사직서 수리 시점을 7월 15일로 하고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을 2월 29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직 합의서에는 전공의들의 공백으로 발생한 병원의 진료상 혼란과 손해에 대해 병원이 전공의들에게 민영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직 합의서에 대해 응답하지 않아 사직 처리되면 사직서의 법적 효력 역시 수리 시점과 같은 7월 15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충청과 경북에 이어 경기 북부에도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곳곳은 오늘 오전까지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오늘 밤 사이 또다시 야행성 폭우가 예고됐습니다. 자세한 호우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현재 경기 북부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현재 경기도 파주에 시간당 80mm 안팎, 연천에 시간당 4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파주시 군내면과 진서면에는 수도권 기준 올해 들어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도 발송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의 호우구름이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지나면서 이들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앞으로 호우특보는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으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 최고 2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강한 비가 이어지다가 낮 동안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이후 오늘 밤 사이 또다시 호우가 집중되겠는데요. 경기 북부는 시간당 최고 70mm 이상, 그 밖의 중부지방은 시간당 30에서 최고 6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산사태도 비상입니다. 중부와 전남, 영남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고요. 충청과 전북은 빗줄기가 약해졌지만 여전히 산사태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사전에 대피 장소를 확인하시고 산사태 전조 증상을 확인하는 등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은 곳곳에 비를 뿌리며 주로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 등 역사문화유산이 산재한 경주 토암산의 산사태 위험이 심각합니다. 네, 장마철을 맞아 진행된 추가 조사에서 일반 산사태의 100배가 넘는 피해를 낼 수 있는 땅 밀림 현상까지 여러 곳에서 관측됐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군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굴암에서 직선 거리로 2km 떨어진 경주 토암산 자락입니다. 한가운데 흉하게 파인 자국이 났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땅 높낮이가 벌어진 흔적이 뚜렷하고 곳곳에 균열이 보입니다. 땅속에 물이 차면서 산이 통째로 밀려내려가는 땅 밀림의 징후입니다. 표면만 무너지는 산사태와 달리 덩어리 전체가 쓸려 내려오는 땅 밀림은 피해 규모가 한층 큽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서 제기된 산사태 우려에 따라 추가 조사를 했더니 경주 토암산 일대에서만 이런 땅 밀림 우려 지역이 3곳이나 됐습니다. 땅 밀림은 산사태의 최대 100배 정도로 크게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더구나 계곡과 붙어 있기 때문에 토성류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근처에는 석굴암과 불국사 등 국보급 문화재는 물론 민가나 도로도 많아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땅 밀림 현장에서 불과 350m 떨어진 곳에는 이렇게 차들이 다니는 국도가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언제든 바위와 흙 수천 톤이 쏟아져 도로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주 토암산 하멀산 일대가 땅 밀림에 취약한 그런 지질적 구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땅 밀림 발생했다 조치한다가 아니라 땅 밀림을 전제로 이 산지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산림당국과 경주시, 국가유산청 등은 우선 산사태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를 진행하면서 집중호우에 대비한 주민 대피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지난주 충청 지역에 쏟아진 장맛비에 쓰레기 수백 톤이 강을 따라 내려와 서해로 밀려들었습니다. 네, 지자체가 나서 수거 작업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계속된 비로 더 많은 쓰레기가 밀려들 것이라는 전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해변이 각종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나뭇가지와 풀들 사이로 음료수 캔과 화장품통이 뒤엉켜 있습니다. 충북 지역 전화번호인 0432 찍힌 플라스틱 상자와 농약병까지 발견됩니다. 많은 비로 금강을 따라 더 내려온 장마 쓰레기가 금강 하구뚝 수문이 열리면서 서해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해안가에 쌓인 쓰레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분 같은 일반 생활 쓰레기부터 안전모 그리고 건설 자재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변 한쪽에는 치워진 쓰레기 더미가 성인 키 높이만큼 쌓였습니다. 중장비까지 동원해 치워보지만 갯벌과 뒤섞인 쓰레기들은 악취까지 진동합니다. 다양한 그 생활 쓰레기가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운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는 이 갈대가 너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좀 썩고. 어민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쓰레기가 어선 스크루에 감기면 조업을 나갈 수 없기 때문인데 양식장 어민들은 이미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양식장이거든요. 동주거고
가물하고 양식장인데 이 쓰레기가 여기 밀리면은 나가들 안 해요. 나가들 않고 여기 파묻힙니다. 서천구는 지금까지 400톤 넘는 쓰레기가 떠밀려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5% 정도인 100여 톤을 치웠지만 이번 주 내내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추가 예산 확보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저희 군에서 17억 확보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그 예비비도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국고 신청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올해 또다시 몰려든 장맛 쓰레기의 습격에 해변은 몸살을 앓고 있고 어민들의 근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반쯤 이루어집니다. 앞서 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는데요. 피해자 유가족은 오늘 항소심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엔 삼천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 등 24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나옵니다. 1심은 국가가 모두 합해 1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같은 시각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선고 기일도 잡혀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남성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 기일은 오늘 오후 3시 반에 진행됩니다.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된 챗리스트가 증인으로 채택될지 주목됩니다. 오후 2시 반쯤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40대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습니다. 경북 봉화에서 경로당 회원들이 초복을 맞아 식사한 뒤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식중독인 줄 알았지만 피해자의 몸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봉화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로 구급대원이 들어갑니다. 이내 들것에 환자를 태우고 다급하게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은 경로당 회원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경로당 회원 40여 명이 초복을 맞아 오리고기를 먹었고 1시간쯤 지난 뒤 노인복지센터에서 이상 증상을 보였습니다. 저쪽 봐서 뭐 야단이래요. 그래가지고 나가 뭐 물이 막 방에 막 묽은 걸 막 다 뱉어놓고 비계가 다 젖고 그 차를 만지게 얼음 차이더라. 식사 후였던 만큼 식중독 증상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식탁에 앉은 다른 사람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 경찰은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 2명이 경로당 회장과 부회장이라는 점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해자의 위세척액을 분석해보니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위세척물에서 일부 농약이 검출이 됐어요. 병원에서 국가에서 의뢰해가지고 나온 결과고 수사를 조금씩 이제 확대해가지고 여러 분야별로 이제 수사를 해야죠. 60에서 70대 여성인 피해자들은 현재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음식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보고 경로당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역에서 갑자기 쓰러진 여성을 주변을 지나던 남녀가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서로 일면식도 없던 두 사람, 한 명은 소방관, 다른 한 명은 병원 직원이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그제 아침 8시 출근 시간대면 항상 붐비는 서울 지하철 왕십리역입니다. 무언가 불편해 보이는 여성이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이 모습을 본 지하철역 직원이 괜찮은지 살펴보다가 여성을 뒤로 눕힙니다. 직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쓰러진 여성에게 서둘러서 응급처치를 하는데요. 이어서 다른 여성도 합류해서 손을 보탭니다. 그렇게 20분 가까이 응급처치를 이어갔던 남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특히 남성은 아는 사이인 것처럼 소방대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어지러움증으로 쓰러진 20대 여성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넨 건 출근 중이던 소방관과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병원 응급구조사. 정신을 잃지 않게끔 계속 말을 걸고 또 몸을 만져주면서 혈액순환을 계속해서 도왔습니다. 이날 성동소방서 이선덕 소방관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출근길에 살짝 늦었지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원래 출근하는 시간보다 조금 늦긴 했는데 완벽한 지각은 아니어가지고 기본적인 처치를 했을 뿐이고 누구라도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은 소방관들이라면 누구나 다 개입을 했을 겁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전북 익산시 여산면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 근처에서 17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6.4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17톤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북 성주군에 있는 반도체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현재까지 대피하거나 다친 사람은 없지만 반도체 부품이 들어있는 창고 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냉기와 습기를 조절하는 기계가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이 꺼지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세종시 소담동 환승주차장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현장에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 자재 창고에서 불이 났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6번째 제헌절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 헌법을 고치지 않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를 통해 끊임없이 헌법을 재해석하며 다듬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숫자로 헌법재판소의 어제와 오늘을 되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9차 헌법 개정 작업에 나서며 헌법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헌법 수호의 최전선에 선 헌재는 지금까지 5만 건에 달하는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해왔습니다. 30여 년 동안 헌재를 가장 뜨겁게 달군 사건은 지난 2013년 시작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입니다. 접수부터 선고까지 13개월 넘게 걸렸는데 18번에 이르는 변론을 거쳤고 사건 기록만 17만 페이지, 접수 문건 수도 628건에 달했습니다. 모두 헌재 역사상 최다 기록입니다. 다툼과 논쟁이 치열했던 만큼 선고 뒤에도 사회적 갈등은 쉽사리 봉합되지 못한 채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헌재가 중요한 사건의 결과를 모든 시민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선고 과정 생중계를 허용한 건 단 5번입니다. 지난 2004년 5월 14일 이뤄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첫 사례였는데 지상파 3사 기준 합계 시청률이 30%에 달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가장 최근 사례 역시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었습니다. 당시 실시간 시청률은 노 전 대통령 때보다 높은 37%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헌재는 올해도 이미 1,600건 넘는 헌법재판 사건을 처리한 거로 집계됐습니다.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200여 건이 헌법재판소를 거쳐간 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헌법의 의미를 끊임없이 되묻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빌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업체 측이 차량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른바 자차 보험을 들 때 주의할 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모두 1,700여 건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7월부터 9월 사이에 접수된 피해 건수가 10건 중 3건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건수 가운데 35%는 렌터카 사고 관련 분쟁이었는데요. 업체 측이 수리비 등 사고 처리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불만이 74%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대표적인 여름 휴가지 제주가 37%로 나타났습니다.
렌터카 사고에 대비해 이른바 자차 보험을 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는 렌터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자차 사고 차량에 대한 손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마다 완전 자차나 슈퍼 자차라는 이름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상품명만 보면 모든 손해를 전부 면책해주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면책 한도가 낮아 소비자가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에는 아예 면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자차 보험 가입 전 자기 부담금 여부나 정확한 면책 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보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여름철 제주도에서 렌터카 피해가 집중되는 만큼 제주관광협회와 사업자 단체와 함께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여름 휴가철 자동차 무상 점검 서비스를 각각 실시합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한국GM과 르노코리아, KG 모빌리티는 각각 오는 24일부터 사흘 동안 개별 서비스 협력사 등을 통해 무상 점검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지정된 센터를 방문하면 엔진과 공조장치,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상태 등을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7월 17일 수요일 미리 보낸 오늘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과열됐다는 지적 속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당대표 후보들은 오늘 네 번째 방송 토론회에 나섭니다. 어젯밤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 등을 둘러싸고 후보들 간의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후보들은 또 오후에는 이번 전당대회 마지막 합동연설회 일정인 서울, 인천, 경기, 강원 합동연설회에 참석합니다.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도 도와주는 필리핀 가사 관리사 100명이 오는 9월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옵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서비스 기간은 9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진행되고요. 비용은 시간당 최저임금과 4대 사회보험을 적용해 하루 4시간 기준 한 달에 119만 원 정도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1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고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됩니다. 앞으로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와 해외카드 결제 서비스가 확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수를 기존 1,500개에서 2,749개로 확대해 비중을 74%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31일부터는 모든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 현장 발권과 온라인 예매에 해외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으로 경호 실패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범행 26분 전에 신고가 접수됐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사살된 총격범은 범행 전날 집 근처에서 사격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유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을 당하기 26분 전에도 범행을 막을 기회가 있었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피츠버그 지역 언론은 수사 관계자를 인용해 당일 오후 5시 45분 지붕 위에 수상한 남성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신고한 구조대원이 사진까지 촬영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총격범인 크룩스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MBC 방송은 크룩스가 올라간 건물 지붕을 비밀 경호국이 사전에 취약 장소로 분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지역 경찰 등의 책임을 맡겼고 결국 누구도 지붕에 올라가는 걸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세장 주변엔 비밀 경호국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 12명의 경찰관과 보안관이 배치됐습니다. I would have expected that local law enforcement, at the direction of the Secret Service, would have been positioned on those rooftops. You allocate 1 to more likely 2 to 3. 비밀 경호국이 소속된 국토안보부 장관도 공개적으로 경호 실패를 인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One that will examine the Secret Services and other law enforcement actions before, during, and after the shooting. 크룩스는 범행 전날 아버지와 함께 집 근처의 사격장을 찾아 사격 연습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격장의 규모는 183m로 실제 저격한 거리인 130m보다 조금 더 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일 아침엔 동네 매장 2군데를 돌며 총알 50발과 사다리 등을 구매했습니다. 또 유세장 밖에 주차한 차량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뒤 자신이 원격 기폭 장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 범행 동기를 추정할 만한 구체적 단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중부와 남부 난민촌에 대한 공습 수위를 높이면서 최소 60여 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현지 시간 16일 이스라엘군이 남부 칸유니스의 난민촌을 공습해 최소 23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중부 누세이라트 난민촌의 한 학교에서도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지금까지 16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또 누세이라트에서 또 다른 공습으로 최소 4명이 숨졌으며 가자지구 북부 셰이크 자이드에서도 이스라엘군 폭격에 4명이 사망했습니다.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선 이스라엘군 공습에 주택 여러 채가 무너져 최소한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격과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터널과 군사 기반 시설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하마스 지도자 절반이 사망하거나 체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